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도중에 다루지 못한 생태적 근대화론, 생태사회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환경의식의 발생 원인에 대한 또 이론들, 환경운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적 근대론과 생태사회주의 이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교과서는 419페이지 생태적 근대화론, 생태사회주의 이거에 대비되는 게 지난 시간에 봤던 환경관리주의 또는 시장환경주의였죠.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이론이 지금 대세냐라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이 환경관리주의가 대세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도 울산대에도 환경공학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공학 또는 미생물 이런 걸 이용해서 오염을 흡착한다든지 CO2 감축한다든지 신재생에너지, 지금 수소 산업 이런 걸 기술 개발해서 이 정부가 적절하게 벌금 보조금을 하는 법, 행정 이런 걸로 시장 중심의 환경 관리 또 개인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지나치게 낭비를 하지 않게 하는 거, 환경 오염을 배출하지 않게 하는 게 대세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각종 신종 감염병을 비롯해서 미세먼지 등의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이제는 근대화를 하더라도 생태적 근대화 또는 성찰적 근대화 이런 논의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좀 강력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본주의 갖고는 안 된다. 물론 사회주의가 지금 보면 중국도 말만 사회주의지 자본주의로 바뀌고 소련도 망해서 러시아로 자본주의로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망한 사회주의를 무슨 환경 문제 때문에 생태사회주의로 만드냐 이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꼭 북한이나 현재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회주의는 딱 두 개죠. 쿠바라고 저 미국 밑에 있는 그 나라 북한이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어떤 환경 문제의 대안이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열려있는 이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서의 환경 문제 해결을 에코소셜리즘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생태적 근대화론부터 보면 생태적 근대화론은 환경관리주의와 달리 족쇄에 풀린 시장에 의해 생태계 위험이 가중된다고 주장된다. 여기서는 시장이 환경 문제 해결책으로 보이는 데 반해서 생태적 근대화론은 시장을 잘 통제해야 된다. 이건 관리 수준이 아니라 지나치게 아까 말한 어떤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도 모든 걸 또 개인 소유할 경우는 공동체라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 적절한 이 성찰, 반성이 요구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생태적 근대화론과 생태사회주의의 공통점은 자본주의 시장을 반대하는 거죠. 근데 어디서 갈라지냐면 시장은 반대하더라도 여전히 자본주의를 반성하면서 자본주의 아래에서 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라고 한다면 이 생태적 근대화론이고 생태사회주의는 시장의 문제점은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본주의 자체를 넘어서야 된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반대해버리면 더 급진적인 생태사회주의론이 되겠습니다. 이거 색깔로 본다면 보통 공산주의, 우리말로 빨갱이 모르지만 레드 컴플렉스 그러잖아요. 생태사회주의는 좌파죠, 좌파. 레드. 환경관리주의는 우파죠. 시장, 기존 환경관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강조하니까 이거는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상징은 블루죠, 블루. 한국에 대통령 사는데도 청와대, 블루. 그러면 보통 우파. 생태 근대화로는 중도파면서 녹색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린.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공산주의, 자본주의를 넘어선 제3의 성찰적 대안. 이게 성찰적 근대화, 생태적 근대화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환경 문제에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점에서 생태사회주의와 다르다. 또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광범위한 사회 제도적 변동을 강조하는 성찰. 그래서 여기 울리 백이라는 사람이 나오지만 리스크 소사이어티
위험사회론이 생태 근대화론의 핵심적인 또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산업의 발전은 위험의 증가다. 그래서 아까 과학을 발전시키면 환경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우파적인 환경관리주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가습기 살균제 얘기도 했지만 지금의 과학기술은 너무 발전해갖고 인간의 통제 능력을 넘어섰다고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지금 미세먼지도 그렇고 너무 과학기술이 발전되니까 그 자체 이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전문가들만 알아서는 안 되는 새로운 위험. 그래서 꼭 환경 문제 아니더라도 모든 도시가 지금 네트워크화 되는 거 아닙니까? 광통신, 도시가스, 그런 거에 의해서 예측하지 못한 사고들, 그래서 안전 문제 같은 게 이 근대화의 결과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성찰하면서 근대화를 해 가야 된다. 그래서 위험은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초월해서 국경을 넘어서 후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성찰이란 말도 어떤 주관적인 반성을 가리키는 거지만, 이제는 리스크라는 게 객관적으로 전문가가 이건 위험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주관적 위험으로 지금은 발전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관적 위험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는 물론이고, 한 10년 전 얘기지만 이 광우병, 지금 조류독감, 지금 신종 감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문제지만 더 나가면 구제역도 있고 여러 가지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위험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광우병도 실제로 전문가들은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먹었을 때 인간이 광우병 환자가 될 확률은 극히 드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재수없이 그런 광우병 고기를 내가 먹어서 내가 또 1%라도 광우병 환자로 죽을 가능성이 있다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종 코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젊은 사람 무증상이라도 이 노인한테 또 전파하면 기저질환이 있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잠재된 위험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가습기 살균제처럼 신종 위험들이 많이 등장하고, 울산의 석유화공단의 예를 든다면 이게 워낙 50년 이상 지하 석유 배관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사고가 나면 이게 연쇄 폭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 점점 네트워킹화되고, 대표적으로 지금도 울산을 둘러싼 핵발전소에서 이제 핵 폐기물 문제를 놓고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주민투표도 일어나고 있지만, 핵 사고, 후쿠시마, 체르노빌은 이미 30몇 년 전이나 지났지만 국경을 넘어서 체르노빌 때 우크라이나 지방 방사능이 아시아까지도 오고, 후대에도 그 방사능 피폭을 당하면 기형아를 난다든지 대대로 유전자가 손상되고, 이런 과거에는 없었던 신종 복합 위험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0페이지 울리 백 이라는 사람은 이 근대화에 대한 왜곡 효과를 부정하면 이제 생태 사회주의가 됐죠. 이 위험은 사회주의로 갈 때만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생태적 근대화로는 부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합리화를 급진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반성한다고 이게 해결이냐. 근데 어쨌든 세계관 자체를 이 민주주의에 의해서 계속 위험들을 성찰하고 최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기술 개발, 도시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체르노빌은 지금은 우크라이나이지만 1986년 핵 사고 때는 구소련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생태 사회주의를 비판할 때, 자 봐라, 그 사회주의였던 소련이 오히려 이 공산당 관료의 부패, 또 계획경제의 무능 이런 것 때문에 이 원전 피해를 오히려 더 방지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고로 되기 때문에 생태적 근대화로는 사회주의로 이 근대화를 부정화해서 막스주의로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 자본주의 안에서 근대화에 왜곡된 것을 잘 성찰하고 교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성의 내용이 전근대성, 이건 아까 말한 이 농업사회죠. 구석기 시대 이래 18세기 산업혁명 전까지는 프리모던, 전통적인 시스템에 살았죠. 이게 어떤 동양적 생활 환경,
세계관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양은 기본적으로 농업 위주의 생활이잖아요. 근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단순한 근대성, 이제 근대화가 곧 과학기술의 발전이고 도시화고 산업화다, 이런 어떤 단순한 논리로만 일관되었는데 21세기 이 시점에서는 그런 경제성장은 100% 오케이다, 우리 도시화돼서 뭐 아파트 고층으로 하면 편하다, 이것만 100% 행복이 아닐 수 있다. 이제는 안전도 고려해야 되고 후대 위험, 또 글로벌한 공평성,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찰, 또 이거를 제도화시키는 어떤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대표적으로 한 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질까 말까 이런 걸 국민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했죠. 그래서 결국은 20% 정도 이미 공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리 5, 6호기까지는 건설하자. 근데 이 다음부터는 탈원전, 뭐 탈핵하자, 이런 결정을 하잖아요. 이런 게 다 성찰적 근대화의 어떤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근대성은 산업사회, 성찰적 근대성은 위험사회, 21세기는 이 생태적 근대화, 성찰적 근대화의 시대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도 이 성찰적 근대화, 생태적 근대화 이론의 한 컨셉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에서 7째 줄, 비판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자, 생태적 근대화론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서구고 선진국일 수 있다는 거죠. 한국도 이제는 어느 정도 중진국을 넘어서 뭐 방역 선진국이 가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아까 말한 탈원전 공론화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성찰의 방식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이게 당장 지금 성장이 급한 제3세계 후진국에서는 이게 좀 배부른 소리다, 이런 측면에서의 비판이 되겠습니다. 첫째, 이 이론은 서구 산업사회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자원, 재화, 정보, 쓰레기의 국제적 흐름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본다면 18세기, 19세기에는 유럽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를 식민지로 하는 그런 제국주의 그런 패권을 했지만, 지금 그런 식민지 통치는 안 하더라도 결국 미국 같은 강국들이 자기의 힘을 무기로 해서 후진국들을 계속 착취는 어폐가 있지만 불평등하게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후진국이면 쓰레기를 사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폐 플라스틱이 제대로 재활용이 안 되는데, 예전에는 중국에서 그걸 다 수입해서 그걸로 이제 화학 제품을 만들고 그랬는데, 이제 중국 자체도 이 화학 산업이 발전돼서 한국에서 그걸 수입을 안 한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 또는 현재 입장에서도 이 자원이 없으면 어쨌든 베네수엘라 뭐 이런 데 같은 데는 석유를 아주 값싸게 채굴해서 판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국제적인 불평등한 무역의 부분들이 서구적 관점의 생태적 근대론에서는 간과되고 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입니다. 둘째, 셋째도 선진국 환경 개선은 결국 에너지 다소비 및 오염 산업을 저개발국에 이전시킨 결과이다. 셋째, 자본주의 사회 내 갈등을 진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북 간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때 남북은 남반부인 후진국, 북반부인 선진국, 그런 문제죠. 그래서 아까 중국이나 인도 관점에서의 공평성 문제를 얘기했지만, 이 중국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우한이 분산지어서 문제가 됐지만, 이 두 번째 비판 관련해서 지금 보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아울렛의 명품으로 팔리는 거에 많은 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한국 입장에서 한번 이 비판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게,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섬유나 약간 공해를 유발시키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다 중국으로 현지 공장을 만들고, 자기네 나라는 이제 IT나 아주 친환경, 신재생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 나라에서는 미세먼지도 별로 없고, 선진국은 부유하니까 환경도 상당히 개선되는데, 문제는 중국에서 모든 에너지 다소비 공해적인 전 세계로 팔리는 물건들이 생산되니까, 이 과정에서 물론 중국은 일자리가 많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이때 생기는 미세먼지, 또 CO2 이런 것이 전 지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한국에 미세먼지로도 오고, 또 중국도 무슨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원전을 지금 중국 동해안으로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전 사고가 생기면 바로 이웃한 한국이 또 최대 피해가 있고, 그러면 이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중국이 뭐 잘 살아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어떤 국제 공적, 서구적 관점에서의 성찰과 생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에쿼티를 고려하면서도 서스테이너빌리티 관점에서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이 환경 협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한일 관계가 상당히 지금 안 좋아지면서 지금 일본이 이제 후쿠시마 사태를 올해 올림픽으로 어떻게 좀 희석시키려다가 그것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은 공동운명체다. 이거는 환경 관련해서 보면 이웃한 나라끼리의 지리적 근접성은 상당히 불가피한 운명적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생태사회주의는 이 두 가지 배에서는 가장 소수의 관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21페이지. 이 관점은 환경관리주의 생태적 근대화론에 대해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자본주의 체제 유지에 기여한다. 자, 지금 뭐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는 망했어도 한 20년 이상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그래도 소련, 중국, 동유럽 이런 나라들이 좀 견제를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어떤 폭력성, 좀 오만함 뭐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됐는데 반해서 지금은 중국도 뭐 자본주의로 가면서 전 세계가 그냥 서로 경쟁과 성장으로만 또 치닫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환경 문제의 원인은 사회적 불평등을 낳는 자본주의, 또 아까 말한 제국주의, 이 서구 선진국이 후진국을 착취하는 것, 또 국가주의, 지나치게 국가가 다른 시민사회나 기업을 통제하는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긴다. 더 나아가 생태사회주의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환경 파괴의 차별적 피해와 연결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주의로 다시 가자라는 얘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컨셉은 환경정의, 어떤 불평등성, 불공평성, 또 절차적 비민주성 이런 것들을 정의롭게 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환경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한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환경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경향도 넓게 보면 생태사회주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논점을 정리하면, 첫째,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현대 생태위기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계급 문제. 계급이 영어로 클래스죠. 그래서 부자 나라도 일종의 부의 권력이듯이 한 나라 안에서도 보면 자본가, 기업인 이런 상위 계급이 하층 계급을 착취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 사회와 자연의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생명중심주의와 기술중심주의. 아까 생명중심주의 그러면 생태적 근대화론, 또 생태계 파괴라는 용어하고 연결되겠죠. 녹색당. 녹색당은 사회주의도 싫고 자본주의도 싫고 하여간 제3의 생명중심주의로 가자. 세계관을 바꾸자. 그래서 생태공동체를 만들고 귀농, 귀촌, 협동조합. 생태적 근대화론의 좀 더 현실적인 사례는 요즘 보면 자연드림, 한살림 같은 생활협동조합 많이 보이죠. 협동조합을 통해서 도시 사람이라도 조합원에 가입해서 이 무공의 그 유기농 생산자하고 교류도 하고, 그럼으로써 이 공해 식품을 줄이고, 이런 것들도 생태적 근대화론, 그런 녹색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태사회주의는 이런 생명중심주의도 극복돼야 된다. 그리고 또 환경관리주의에서 나타나는 기술중심주의, 기술을 더 개발해서 환경오염 줄인다. 이것도 극복함으로써 이때 인간중심주의는 아까 환경오염할 때 인간중심주의라기보다는 약한 인간중심주의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아까 환경관리주의에서의
환경오염에서의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 중심이니까 인간이 과학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오염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이 성찰이 별로 없는 거죠. 인간은 뭐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계속 기술 발전시키고 자본주의도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성장시켜서 세금 많이 걷어서 법 만들고 보조금 주고 뭐 이런 논점이라 한다면 생태사회주의의 약한 인간 중심주의는 아까 말한 결자해지죠. 인간이 환경오염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자연의 사회적 관리를 얘기했듯이 인간이 자연의 일부지만 동물도 식물도 자연의 일부지만 동물, 식물이 지금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지능이라든지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해결돼야 된다. 인권 없이는 자연의 관리가 무의미하다. 그런 의미의 약하다는 게 뭐 인간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잘나서 계속 인간 중심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켰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해결이 동물, 식물도 생존하게 하지만 결국 인간도 동물, 식물 먹고 사는 잡식성 동물이니까 인간을 위한, 인간 권리를 위한 것이다. 인권과 자연의 권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걸 약한 인간 중심주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본주의의 반생태적 경향으로 사회적 빈곤화 불평등, 시장사회의 생산 논리. 그래서 시장을 자본주의의 핵심으로서 생태사회주의는 가장 나쁜 원인으로 보겠죠. 그래서 이 불공평한 토지 분배와 구조적 빈곤 때문에 모든 환경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420페이지 비판 4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주의가 붕괴됐기 때문에 더 이상 현실적으로 자본주의가 지금 문제라고 하지만 사회주의도 망했는데 뭐 대안을 생태사회주의에서 찾는 건 비현실적이다는 얘기고, 두 번째, 국가주의를 비판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국가는 환경에 대해서 관리할 능력도 없고 이 생태적 근대화할 수도 없고 하여간 이 자본주의 국가는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국가에도 환경부가 있고 정치인 중에는 환경운동가도 있고 관료가 다양하게 환경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무시한다는 거고, 세 번째, 자원고갈 폐수 방출은 주로 자본가의 이윤 추구 때문에 나올 수 있지만 지구온난화, 생물 다양성 감소, 멸종 같은 거는 이 자본주의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뭐 사회주의에서도 자동차 몰고 공장 돌리면 CO2가 배출되는 거고, 멸종이라는 것도 자본가, 부자 그런 계급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본가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집중시킬 수 없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환경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 사회, 정치적 이해관계와 좀 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